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아줌마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 돌아선다는데 진짜 그 가사가 내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믿고 또 믿었던 남편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이혼 도장 찍고 남이 된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었기에 액땜 한번 했으니 남편만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 복이 지지리도 없긴 한가 봐요. 이제 제 인생에 2번 다시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주 학을 뗐거든요. 지금껏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질색팔색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연 살롱 애청자분들께 제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 낱낱이 고해볼게요. 다 듣고 나시면 참담한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남편 일로 친정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고 알아 누워 계시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 부잣집 맏딸이었어요. 5자매의 첫째 딸이었는데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크고 방도 많았던 외갓집은 부자인 만큼 머슴과 하녀도 많이 고용했었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총 4명의 머슴 중 엄마와 나이가 같았던 남자 머슴과 눈이 맞아 버렸죠. 친정 부모님이 눈 맞은 얘기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자꾸 들어도 재미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시골에서 만났던 얘기 또 해주라. 재밌단 말이야. 그래, 우리 딸이 해달라면 까짓거 100번, 1000번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수줍음이 많았던 아빠에게 오히려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었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난 몰래 엄마가 아빠한테 막 윙크도 했어. 그럼 아빠 얼굴이 빨개지며 배시시 웃더구나. 그런 아빠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20살이 되어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손도 잡고 하다가 갈대밭에서 뽀뽀하려는데 누가 아빠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 갈기더구나. 바로 니네 할아버지였어. 우리 사이를 눈치챈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고는 엄마한테 선택권을 주시더구나. 대궐같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래? 아님 저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 따라 집 나갈래? 엄마는 사랑을 선택했어. 그 죄로 네 아빠랑 함께 친정에서 쫓겨나게 됐지. 그 이후로 내 연락은 아예 안 받으시다가 주연이 널 낳고 그제서야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더구나. 그러고는 2분 다 1, 2년 내에 돌아가시고 말아서 너무 아쉬워. 그래도 다행이긴 해. 너무 예쁜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엄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친정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맨몸으로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신 친정 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에게 대뜸 서울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가장 부촌으로 향했다고 해요. 무슨 장사를 하든 돈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야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엄마 아빠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본인 옷이며 신발, 이불 빨래 등을 어떻게든 알아서 했겠지만 부촌에 가니 파출부 아줌마들이 빨래거리며 수선해야 할 양복들을 한아름 가져와서 맡기곤 했어요.
세탁소 기술을 배워 조그맣게 차린 세탁소는 장사가 잘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 남매가 태어났을 땐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산층 수준 정도는 되었죠. 다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돈을 모아야 하니 결혼하고 아기를 바로 갖진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추어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게 이해가 가더군요. 특히 서울 집값은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아줌마인 저도 장 보는 게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하물며 이제 갓 취업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부모님 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고연봉 직장인 빼고는 집 사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빨리 결혼해라, 애 여러 명 낳아라 라고 독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심정인 걸 어른 세대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아빠도 딱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늦게 가졌고 20대에 결혼하셔서 30대 중반쯤 돼서야 첫째 딸인 절 출산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오수선하고 남의 냄새나는 운동하며 이불 빨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2살 터울 나는 제 동생과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기에 교대로 진학했죠.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던 남동생은 그야말로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더니 서울대를 들어가더군요. 그날 우리 집은 잔치가 벌어졌죠. 특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시장 사람들이 세탁소 집 아들 천재 아니냐며 난리다 난리야. 학원이며 과외 한 번 안 받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들어갔다면서 말이야. 교대 들어간 우리 딸내미도 너무 장하고 서울대 들어간 우리 아들도 너무 고맙다. 여보, 그동안 세탁소 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자식 농사는 아주 잘 지었어요. 좀 무뚝뚝한 저희 아빠도 그날만큼은 표현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다 애들 엄마인 자기가 잘 키워서 그런 거지 뭐. 고맙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인 날 선택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부잣집 첫째 딸이 나 같은 가난뱅이랑 결혼해서 찢어지게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내가 미안할 따름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했어요. 이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저도 결혼하면 다 이토록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만 알았죠. 나중에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남동생은 로스쿨로 진학해서 평소 본인의 꿈이었던 검사에 임용되었어요. 이때도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했죠. 그 시기와 겹쳐서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번 돈과 집을 판 돈을 합쳐 아주 조그만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맨 위층 주인 세대에 살며 월세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로써 목숨같이 사수하던 세탁소 일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죠. 너무 작아서 꼬마 빌딩이라 층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드디어 건물주가 되신 거니까요.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월세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건물을 대출 왕창 끼고 사게 되기까지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자 하나 둘 선짜리도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메리트로 작용했나 봐요. 하지만 웬일인지 눈에 차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스펙 좋은 남자들은 몇몇 있었지만
단순히 조건만 보고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한 기간제 남교사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남자 얼굴은 안 본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차은우급의 초특급 꽃미남이 배시시 웃으며 제게 인사하자 저도 덩달아 같이 웃게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순철이라고 합니다. 성이 좀 특이하죠? 다른 선생님들께는 다 인사드렸는데 제가 설주연 선생님께는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자격증도 있다 보니 학교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간제 일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교사 안 하셨으면 모델 하셔도 될 뻔했어요. 저보다 더 예쁘게 생긴 꽃미남이 제게 웃으면 미인이라고 얘기하자 뭔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남자 얼굴 따지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잘생긴 사람 앞에선 장사 없나 봐요. 그 남자가 제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더욱 설레었던 점은 감순철 이 사람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신상을 자꾸 줄줄이 말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가? 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집안 얘기, 재력 얘기를 마구 쏟아내지? 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얼굴이 이리도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 집안 아들이라니. 만일 나랑 사귀게 되면 땡큐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대놓고 호감을 표하더군요. 저도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오픈했죠. 설주연 선생님, 제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저야 좋죠 뭐.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운전을 못해서 지하철로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더워서 지하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퇴근을 함께 했는데 그의 차는 벤츠 클래스 중에서도 아주 고급인 차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차였어요. 그렇게 비싼 차를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와, 좋은 차 타시네요, 순철 선생님. 이 차 말고도 몇 대 더 있는데 다음에 한번 끌고 와볼게요. 저 오늘 댁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며 대화 나눠도 될까요? 전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전 주연 선생님께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막상 말하고 나니 쑥스럽네요. 제 마음은 또 콩닥이기 시작했고 우린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 가서 그 집 문이 닫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얘기며 제 살아온 얘기를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고 그 남자도 본인 배경을 다 알려줬고요. 그 남자 부모님은 대대로 학교 재단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동산 투자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서울 여기저기에 아주 큰 빌딩 몇 채를 갖고 있고 이 남자 또한 거의 취미로 이 일 저 일 해보고 있는 중이라 했어요. 완전히 저 세상 사람들 얘기 같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 남자가 대화 말미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주연 선생님, 저랑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벙쪄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결혼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누는 건 처음인데 갑자기 결혼이라뇨.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주연 선생님을 처음 보고 완전히 꽂혀버린 것도 되게 급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후로 왠지 우린 결혼할 것 같은 필링이 강하게 들더군요.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린 반드시 결혼하게 될 거예요. 제 배경 집안 조건 다 괜찮잖아요? 물론 주연 씨도 남동생이 검사고 부모님도 조그만 건물 갖고 계시고 조건 다 괜찮고요. 이제 우리 사랑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도 가끔씩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호감 있는 거 맞죠? 그럼 결혼해요, 우리.
서로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결혼이야. 폭풍 같은 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죠 뭐. 안 그래요? 엄청난 꽃미남이 제 앞에서 프로포즈하며 호탕하게 웃어버리니 저도 같이 웃으며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약간 구미호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 구미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꼬리 9 달린 남자 구미호도 있더군요. 카페에서 손잡고 나오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남친은 결혼을 진행시키겠다며 저희 부모님을 뵙겠다고 서두르더군요. 빨리 약속 잡아달라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전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눈치를 봤어요. 남친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려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했고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회의 좀 합시다. 엄마, 아빠, 주혁이 다들 시간 되지? 응? 누나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조금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나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네? 저기 나 시집가도 될까?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처음인지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엄마도 우리 딸이 나이 더 먹고 시집가는 건 원치 않아.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괜찮은 남자인 거야?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나중에 학생들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해. 마침 한국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기간제 교사로 잠깐 한국에서 일하고 나랑 눈이 맞았지 뭐. 아유, 참 쑥스럽네. 가족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엄마 아빠는 괜찮은 집안 남자라니 조금은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검사인 제 남동생은 일단 의심부터 하더군요. 누나, 난 맨날 범죄자들만 만나니 모든 사람이 곱게 보이질 않네. 제대로 된 남자 맞아?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뻥치고 여자 등쳐먹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미국물 먹으면 다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 원. 전 그래도 내 남친인데 대놓고 안 좋게 말하는 남동생이 얄미웠어요. 주아가, 넌 아무리 직업병이라도 덮어놓고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라. 아무렴 누나가 선생님인데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겠니? 엄마 아빠 당장 내일 모레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만나고 있을게요. 가족과의 대화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학교에서도 비밀로 한 채 몰래 남친과 연애를 계속했어요. 추진력 좋은 남친은 끊임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축하해 주시면서 미국 사업이 워낙 바빠서 결혼식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다네. 상견례 같은 건 다 패스해야 될 듯해. 결혼식 때 처음 만나서 인사드리면 되지 뭐. 안 그래? 아, 정말? 부모님 쿨하시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 열심히 정보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요. 아참, 근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산업 디자이너 출신이셔서 가구나 가전 디자인에도 굉장히 예민하셔. 취향이 아주 뚜렷하시지. 그래서 엄마가 미국 회사 근처 매장에서 직접 골라서 한국으로 전달해 주시겠다는데 어때? 강남에 이미 4명이로 아파트가 마련돼 있으니 자기가 혼수로 가정가구 해오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야? 글쎄, 내가 월급 최대한 모아놓은 게 1억 정도인데 많이 모자랄까? 강남 아파트 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한텐 진짜 소중한 돈이야. 와, 학교 선생님 하면서 1억 모았으면 정말 절약했겠네. 대단해. 이렇게 검소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나한텐 축복인데? 그럼 우리 엄마 말대로 합시다.
내가 계좌 알려줄 테니 1억 송금하면 될 것 같아. 아, 벌써? 일단 은행 몇 곳에 분산해서 예금 들어놨는데 만기가 3주 후야. 당연히 엄마 아빠가 주신 돈도 포함되어 있지. 만기까지 채우면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3주 후에 송금할게 그럼. 3주 후? 그래요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전 신부가 되는 꿈을 꾸며 결혼 준비를 하나 둘 해나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도 제가 뭔가 상기돼 있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설주한 선생님, 요새 연애하나 봐요. 얼굴이 더 예뻐졌는데? 기분도 좋아 보이고 말야. 나만 알고 있을 테니 연애 스토리 좀 털어놔봐요. 그분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미혼 여교사라 평소에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감수철, 기간제 교사와의 사내 연애와 현재 결혼 준비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상대 여교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설 선생님,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감순철 교사요? 우리 학교 기간제 그 남자 교사 말하는 거예요? 결혼? 그 남자랑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사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학교에 많이 문제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 나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또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수철 그 남자는 나랑 결혼을 약속하고 혼수도 곧 사기로 했는데? 혹시 그 남자가 자기 엄마가 미국에서 혼수 골라준다면서 돈 붙이라고 얘기했나요? 전 이미 그 계좌로 7천만 원이나 보냈어요. 네? 저한테도 그러길래 예금 만기되는 대로 몇 주 후에 송금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감수철 이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필이면 그놈이 그날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이었기에 전화를 해서라도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감순철, 너 양다리였냐? 이미리 선생님하고도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교칙 운운하면서 비밀 연애하자고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통째로 까고 있었단 말이야? 이 나쁜 놈아. 이미 이미리 선생님은 너한테 7천만 원이나 보냈다는데? 내 돈 1억도 같이 꿀꺽할 셈이었냐? 사기꾼 주제에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 이 미친 새끼야. 어? 너 전화 끊었어? 야, 이 나쁜 새끼야. 전 바로 검사인 남동생에게 사건을 의뢰했어요. 이로써 제 솜사탕 같았던 결혼 준비는 완전히 흙탕물로 변해버렸죠. 조사 결과 그 미친놈은 인근 삼학교를 통틀어 미혼 여교사 5명에게 결혼하자며 돈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머지 4명은 이미 그놈에게 돈을 송금했고 마지막 희생양인 제 돈을 끝으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더군요. 비참했어요.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냥 헛똑똑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후로 밥도 안 먹고 퇴근 후 맨날 멍하니 누워만 있던 절 보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지연아, 너 이렇게 시리에 빠져 밥도 안 먹고 그러다 죽어.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어디 한두 명이더냐? 사기친 놈이 죽일 놈이지. 사기당한 너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마침내 이모가 선자리를 하나 주선해 준단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니. 아주 괜찮은 선자리니 한번 나가봐라. 호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 아들인데 그 집 부모가 혼혈 손주는 안 된다며 무조건 한국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찾고 있대. 전 남자한테 당한 이 판국에 또 남자 얘기를 꺼내는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나보고 또 결혼 어쩌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업하는 집안 아들이라고? 또 사기꾼인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뗀 사람이에요.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맞선을 권했어요. 우리 엄마도 옛날 사람인지 딸인 제가 30 넘어서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마음이 급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 성격이 워낙 순하고 착하며 집안까지 괜찮다기에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똥차에 한번 거하게 치였으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됐고 뽀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생긴 그 남자의 선한 얼굴을 보니 약간은 안심이 되더군요. 최소한 나한테 사기쳐먹을 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린 선본 식당에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열심히 먹고 카페로 향했어요. 둘 다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조금만 더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뿔싸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군요.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석찬 씨,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전 급동을 참느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우르르 쾅쾅 볼일을 보고 다시 카페에 들어와 착석했는데 한 3분쯤 지났을까? 다시금 뱃속이 난리가 나더군요. 초면에 똥 싼다고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번 맞선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 우울한 표정으로 그 후로도 몇 번을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맞선 남 김석찬 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죄송해요, 석찬 씨. 제가 급체를 했는지 뱃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댁에 가시겠어요? 전 약국 들러서 약 먹고 따로 갈게요. 너무 민망하네요. 웃어서 죄송하지만 민망할 거 없어요, 주연 씨. 세상에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까 먹은 이태리 음식들이 안 좋았나 보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약국도 같이 가요.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 화장실 들리면 되니 걱정 말고요. 배 아프신데 웃어서 미안하지만 사색이 된 주연 씨 얼굴이 너무 귀엽네요. 맞선 남은 그렇게 첫 만남에서 화장실만 7, 8번 들락날락하며 똥 싼 여자인 절 그래도 운 좋게 봐주고 애프터 신청까지 하더군요. 한 3, 4번 만남 후엔 결혼 전제로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까지 먼저 해왔고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한테 크게 대었던 터라 이번 만남은 좀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우리 적어도 4계절은 만나고 결혼해요. 결혼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네요. 그런데 시간은 참 속사포처럼 흐르더군요. 금세 1년이 지났고 남친은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상견례를 하길 원했어요. 자기야, 이제 내가 결혼할 남자로 진짜 믿음직하다는 걸 알았겠지? 부모님 한국행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셨대. 상견례 바로 진행하자고. 알았지?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남친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전 당연히 오케이 했죠. 상견례 당일 긴장이 되어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이 도착하고 가족 간의 만남이 진행되자 어이가 없어서 계속 가슴이 쿵덕거렸어요. 예비 시부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부모님의 세탁소에를 거들먹거리며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군요. 난 처음부터 세탁소 집 딸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동생이 검사라고 하고 딸내미도 교사라고 하니 정숙할 것 같아서. 뭐 경험 삼아 선자리 한번 나가보라고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이 아가씨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서는 결혼하겠다고 백날 첫날 졸라대지 뭐예요. 아니 근데 사돈댁은 코딱지만한 건물도 갖고 있다면서 아직도 남의 빨래해주고 양복 때려주는 세탁소 일을 해요? 대단들 하시네. 그런 일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 구찌 운동화 더러운 거 봉다리에 넣어서 왔는데 이것도 좀 빨아줄 수 있나요?
예비 사돈 덕 좀 봅시다. 예비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 테이블 위로 까만 봉지에 진짜 까맣게 떼탄 명품 운동화를 가져왔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세탁소를 운영하신다 한들 상견례 자리에 더러운 운동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예전에 호주로 이민 가셨다고 하던데 한국 예절을 다 잊으신 건가요? 이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야, 너 교사질 하더니 이젠 예비 시부모까지 가르치려드냐? 어디서 예절을 운운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랑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거냐 아들아? 지금 비행기 시간도 가까웠는데 그만 일어납시다 여보.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안 좋게 파토나고 말았어요. 싸가지 없는 예비 시부모를 보니 남친마저 안 좋게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세탁소 일에서 지금까지 우리 남매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데 그런 고마운 직업을 비하당하다니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나이 결혼 안 할게요. 아니야 주연아, 남자친구는 착하다며? 어차피 시댁도 호주고 하니 간섭도 덜 할 테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됐지 뭐. 예정대로 결혼 진행해. 네 결혼이 또 파탄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시부모들이 마음에 무척 걸렸지만 상견례 자리를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친과 얼른 결혼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서울에 남친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으로 혼수도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더 받아 최대한으로 해갔고요. 전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남친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암컷 강아지는 가족 같은 사이라 무조건 데리고 와서 키워야 한다더군요. 시부모도 마치 딸처럼 아끼는 강아지라 집 거실에 펫캠까지 설치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 펫캠이지 그냥 TV 위에 CCTV를 달아놓은 거였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신혼 초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캠으로 인해 호주에서부터 원정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맙니다. 시모는 CCTV로 그 강아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마치 며느리인 절 감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제 생활을 보더니 수시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죠. 네 어머님, 아까 전화하셨었네요. 제가 방에 있느라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너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그렇지 낮잠을 언제까지 쳐자는 거냐? 우리 귀한 아들 혼자 라면 끓여 먹게 만들고 말이야. 당장 따순밥해서 남편 저녁 준비 안 하고 뭐 하냔 말이야. 아니 어머님, 거실 캠으로 제가 뭐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완전히 원정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요. 당장 이 CCTV 없앨 테니 그리 아세요. 남편은 시모한테 강아지 못 보여주는 걸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펫캠 없애는 걸 동의했어요. 그 후로 시모의 간섭이 좀 잦아들더군요. 나름대로 평탄한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인지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중기쯤 이르렀을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혼 1년만 생활비를 줬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예 생활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나름 연봉도 셌던 남편이 돈에 인색해지자 남편을 추궁해봤어요. 돌아오는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죠. 미안해. 근데 너도 돈 벌잖아. 곧 아기를 낳긴 하지만 외국 여자들은 산후조리도 없이 애 낳고 바로 일하더를 나가던데 너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선생이라는 게 그리 힘들진 않잖아.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내 뱃속의 아기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겠다 싶을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지더군요. 스윗하고 다정한 착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뚝뚝하고 돈에 인색한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 자존심만 엄청 센 꼰대 남자와 살고 있더군요. 이미 만삭이었고 엄마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죠. 언제부터인가는 시부모와 연락도 잘 안 되었고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의 사업을 미래에 물려받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에 관해 배우며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사업을 꾸리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아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웬 사업? 다들 하고 있던 사업도 접는 판국에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때려치고 나왔다고? 당신 미쳤어? 어차피 나중에 시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텐데 벌써부터 난리야. 그러니까 더더욱 내 사업을 스스로 일구는 경험을 해봐야지. 말 나와서 말인데 나 사업자금 좀 대주라.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뭐? 내 배가 만삭인 상황에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요즘 당신 생활비도 안 주고 있잖아. 나 돈 없어.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사업자금 타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의 폭탄 발언에 심란히 하던 중 더더욱 큰 사건이 제게 발생하고 말았어요. 평소에도 폐가 안 좋던 친정아빠가 코로나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였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을 했건만 몹쓸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죠. 아빠는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울고 또 울었죠. 그때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와 카톡을 해도 다 씹더군요. 하필이면 그때 진통이 왔고 119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인 네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다 해주고 있다, 이놈아. 나 사업 시작해서 바쁜 거 알면서 그래. 다른 여자들은 다 순풍순풍 낳는 애기 뭘 그리 특별하다고 난리야. 나중에 가볼게. 어차피 코로나로 한 명밖에 면회 안 되잖아. 끊어. 그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던 엄마는 제게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인 줄 모르고 결혼하라고 재촉했구나. 그 애미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사귀는 때부터 촉이 안 좋긴 했는데 그 싸가지 피가 어디 가겠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전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씩씩하게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 2년 후쯤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는데 마침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엄마의 칠순잔치는 좀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백년해로 할 줄만 알았던 엄마의 반쪽.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무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남동생과 상의하여 가족 친지들을 모두 초대하기로 했죠.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장모의 칠순잔치에는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더군요. 남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척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신뢰를 주더군요. 무슨 말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길래 옆에 들어보니 투자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류했지만 아랑곳 않고 권유를 계속하더군요. 꼭 장모님 칠순잔치에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제발 그만 좀 해. 왜 자꾸 말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 호주에서 사업 크게 하시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권유해드리는 거야. 친척 어른들한테 돈 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왜 방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모은 투자금만 2억이라더군요. 금액에 좀 놀라긴 했지만 호주에서 워낙 탄탄하게 사업하시는 시부모님 관련 투자이기에 그냥 냅뒀어요. 엄마의 칠순 생일을 맞아 잔치하고 며칠 후
아기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죠. 아기 낳고 처음 하는 여행이라 저도 설레더군요. 가기 전 미리 제주도에서 좋은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 검색도 열심히 했어요. 아기를 휴대용 유모차에 태우고 친정엄마와 맛집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웬 차 한 대를 가리키더니 저기 김서방 아니니? 하시더군요. 남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제주도에 내려와 있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야? 전 열이 받아서 차가 잠시 신호 타고 있는 틈을 타 얼른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자기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차인데?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사람이 제주도엔 웬일이냐고. 남편은 저와 친정 엄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는 자기는 제주도에 웬일이야? 나 지금 대리 뛰느라 바빠. 이따 연락해. 뭐? 대리? 지금 대리기사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지난번 칠순잔치 때 친척들 돈 투자금이라고 가져간 2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손님이 짜증내며 말하더군요. 아이 김씨 얼른 가자고. 대낮에 술 취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줌마 이 양반 제주도에서 대리운전한 지 꽤 돼서 나 김씨 단골 손님인데 웬 사업. 참네. 대리기사 뛰는 것도 사업인가? 저는 다시 출발하려는 남편의 멱살을 끌고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우리 친척들 돈 2억은 어쩌고? 그 돈 다 어디에 처박은 거야? 보아하니 대리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사로 뛰는 거 아니야? 이 사기꾼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당신 부모들 호주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에이씨. 우리 엄마 아빠 호주에서 하던 사업 다 폭삭 망했다. 난 외국계 회사 돈 장난쳐서 조금씩 빼먹다가 걸려서 잘렸고 손해배상금에 쓰느라 2억 다 꼬라 박았다고. 지금 힘들게 대리기사 뛰고 있는 거 안 보여? 손님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버려. 뭐야 이 새끼야? 대리기사? 그럼 우리 친척들 돈은 어쩔 거야? 나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작정이냐?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이 책임감 없는 놈아. 불쌍한 우리 애기 어떡해. 모든 사실을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행이고 뭐고 완전히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아기를 들쳐업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향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남편과는 바로 이혼을 했고 현재 법적 절차는 검사인 남동생이 거의 대신해주고 있어요. 패닉이 된 친정엄마와 저는 마음고생으로 살이 쭉쭉 빠져 완전히 좀비처럼 변해버렸죠.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전 남자와 인연이 없나 봐요. 남자만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앞으로 재혼 안 하고 우리 딸 잘 키우며 살 거예요. 남자라면 완전히 학을 뗐네요.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서 잘 살아야겠지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요즘 다시 복직하여 일만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뭔가에 집중하면 그나마 고통이 덜하더라고요. 그놈은 현재 남동생 덕에 친척들 돈을 착실히 갚고 있어요. 저 때문에 더 이상 동생도 피해보지 않도록 더 신중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구한 인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내연녀와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제가 그 말의 산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아빠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시설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양이 되었는데 2년도 안 돼서 파양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가 없던 양부모님이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처음 입양이 됐을 때만 해도 양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입양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넌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여야 해. 그래야 네가 자라는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럼 아빠라고 불러봐. 자기 입으로 입양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신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놓고 사람들한테 저를 입양하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딱 입양한 아이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서툴러 반찬을 떨어뜨리면 대뜸 이런 소리부터 해댔죠. 여보, 얘는 아무래도 지능이 낮은 사람들 자식인가 봐. 8살이나 된 애가 어떻게 젓가락질도 못해? IQ 테스트를 해보고 데려왔어야 했나? 얘 때문에 우리 유민이한테도 영향 끼칠까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지 알아야 입양하는 부모들도 교육할 때 기준을 잡을 텐데 어떻게 그 간단한 정보도 안 주고 애를 보내는 건지 원. 언제는 제가 젓가락 집는 손가락조차도 너무 예뻐서 입으로 쪽쪽 빨아주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 아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저를 전응아 취급을 하다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에 양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이랑 놀다가 모비를 떨어뜨려서 동생 얼굴에 상처가 생기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파양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설에 되돌아온 뒤로 양부모님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날 내가 왜 모비를 떨어뜨렸을까 하는 자책이었어요. 모비만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집에서 그 집 딸로 살고 있을 텐데 하면서요. 40줄에 들어서고 보니 그날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양부모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붓지 못한 그 순간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더군요. 파양된 이후로는 다시 입양이 안 돼서 나이가 차서 퇴소하는 날까지 시설에서 자랐어요. 시설에서 나온 뒤로는 얼마 안 되는 정착금으로 말 그대로 버티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그렇게 12달을 버티고 나면 한 해가 지나갔어요.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30쯤엔 결혼을 하겠다 하는 꿈은 언감생심. 이번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아파도 들여다봐 줄 사람도 없고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 따져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버텨가는 거에만 열중하게 되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남한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힘을 기르자. 오직 이 생각만으로 20대를 버텨냈고 30대 초반에 내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주방 설거지, 주방 보조 일을 거쳐가며 주방과 홀 운영을 익힌 덕분에 규모는 작았어도 장사는 꽤 잘 됐어요. 그렇게 5년간 쉴 새 없이 일을 한 덕에 가게도 넓혀가게 되었고 식자재를 대주시는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주방용품 수입을 하는 총각인데 이니 씨처럼 부지런하고 사람이 참 서글서글해. 어때? 한번 만나보겠어? 됐어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데 그 집에서 부모 형제 없는 저를 좋아하겠어요? 에이,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어. 그 총각도
부모 없이 혼자 자란 모양이더라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살면 좀 좋아.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요? 남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참 많이 외롭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짠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신 분 말씀대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연애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딱히 부를 양가 가족도 없어서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게 결혼식 대신이었어요. 뒤늦게 제 결혼 사실을 들은 주방 이모님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야? 에이, 결혼식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 결혼한다는 거 알리면 그만인 건데 그거 한다고 뭐하러 돈을 써요? 부를 가족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 거겠네. 그래도 그런 게 아닌데. 이모, 어차피 살 사람은 살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궁합 본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요. 자, 수다 그만 떨고 점심 장사 준비나 하자고요. 그때는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세상 어디에도 기댈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동안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가 유일한 내 편이 생긴 것 마냥 힘이 나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났지 않아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아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썩을 놈이 결혼을 했으면 집에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도둑장가가 웬 말이냐고. 그쪽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요? 얼굴은 반반한 게 봐줄만은 하네. 나 광성이 엄마예요. 그쪽 시어머니. 그 미친놈이 집에는 연락도 않고 결혼을 했다길래 내 한번 와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긴 뭐가 안 계셔. 집에는 지 아빠가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엄마인 나는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으이그 그 미친놈이 또 고아 행사를 했나 보네. 아니 그놈의 새끼는 왜 뻑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이고 지랄이래. 그건 그렇고 이 가게는 누구 명인가? 결혼했으면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인사는 했으니까 말 놔도 되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존대를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런가? 네? 아, 네. 내가 먼 길을 와서 그런가 목이 좀 타네. 시원한 막걸리 있으면 좀 내와봐. 지짐이도 몇 창 붙여오고. 뭘 그렇게 멀뚱대고 서 있어? 나 목말라 뒤지는 거 보고 싶어?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일단 주방으로 가는 척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가 가서 말해줄 테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알았지? 정말 자기 어머니인 건 맞아? 엄마는 무슨 낳아놓고 내팽겨 쳤으면서. 암튼 돈 주지 마. 절대. 절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편 반응으로 봐서 친모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막걸리 2통에 정과 알탕까지 알뜰히 드시고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셨어요. 한 달에 200씩만 보내. 광성이 아빠 약값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다시피 내 다리가 이래서 일 써주는 데가 없어. 산입에 거미줄 칠 수도 없고. 광성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보내. 그놈의 새끼 알았다간 또 지랄한다고. 내가 걔를 낳기는 했지만 사실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 그러니 애초에 부모 대접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일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지 뭐. 뻔뻔하다 해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에그, 광성이 오기 전에 그만 일어나야겠다. 내가 적어준 계좌번호 있지? 거기로 매달 1일에 보내. 광성이한텐 비밀이야.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가셨고 10여 분쯤 지나 남편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가 찾아와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팔, 못 살겠다고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자식 가져버리고 집 나갔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들어와서 엄마 대접받겠다고 지랄이야. 내가 애비한테 두들겨 맞고 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남편 병 들고 나니까 돌아와? 웃기고 있어 진짜. 누가 자기들을 부모로 생각하긴 한데? 어림도 없어. 당신 똑똑히 들어. 나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인간이랑 말도 섞지 마. 그 인간들이랑 연락하는 거 보이면 당신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처음 남편의 폭력성을 확인했어요. 평소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자주 본성을 드러내는 날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일도 그만두고 제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포악한 성격을 드러냈죠. 거기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매달 1일마다 돈 보내라고 독촉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니까 쌍욕을 퍼부으며 병든 남편 데리고 식당 바닥에 들어 누워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일도 않고 백수를 살면서 툭하면 가게 금고를 털어가는 남편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매달 200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시어머니.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인생에 해만 끼치는 인간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가게 식구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긴 게 가족이라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뿐인데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이 인간이랑 8년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 말고도 남편한테 맞으면서 뺏긴 돈만 해도 수억 원 될 거예요. 처음엔 포악한 성격만 드러내던 남편은 점점 더 사나워지기 시작해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말대꾸를 하면 무조건 주먹질부터 해댔어요. 요즘 세상에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딨냐고 하겠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컷 때려놓고는 다음 날이면 기가 팍 꺾여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대는데 혹시나 이번엔 좀 달라질까 하는 마음으로 매번 속아 넘어가주곤 했어요. 그러다 이혼을 결심한 건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였죠. 몰랐는데 남편이 어머님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를 생각은 않고 보험금 타내려고 서류 받으러 뛰어다니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미워한다고는 해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그 죽음으로 돈벌이 할 생각만 하다니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이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장례식은 뭐하러 해? 조의금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냥 화장해서 산이든 들이든 갖다 뿌려. 여보, 그래도 당신 엄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은 안 하더라도 납골당에 모시자. 야, 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생각 같아선 화장도 안 하고 싶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운 판에 답콜당?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돈 때문이면 내 돈으로 하면 되잖아. 뭐? 네 돈? 네 돈이 어딨어. 네가 버는 돈도 다 내 돈이야. 네가 내 건데. 네 손으로 버는 것도 다 내 거인데. 당연하잖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저 터지기 전에. 남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부모도 아내도 그 인간한테는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다 저런 악질 거머리를 만나 등에 빨대 꼽혀 살게 됐는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저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 소리만 꺼내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남편이 퍼붓는 무지막지한 폭언과 돈 독촉 때문에 각종 위장병을 다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집에 사촌 언니가 왔어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자주 가던 모텔 503호로 7시까지 갈게요. 안 그래도 남편과 이혼할 비밀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연녀와의 미래 장소를 쫓아가 현장을 덮치려고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여우 같은 남편이 낌새를 채고는 도망을 쳐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일전에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20대 초반의 앳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순하고 곱상하게 생긴 게 남의 남자를 뺏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들이 딱히 정해진 관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짓을 할 만큼 독하거나 뻔뻔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린 여자가 나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이혼하시면 저는 죽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여자는 어깨가 덜덜 떨릴 정도로 서럽게 울었어요. 남편을 뺏겠다는 상간녀는 봤어도 본처한테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비는 상간녀는 듣도 보도 못했던지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 여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나며 관계를 지속했고 사귄 지 2,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돈을 뜯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모조리 뺏겨서 라면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상간녀 짓 한 걸 폭로하겠다고 되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아저씨 꼬신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도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평생 결혼도 못하게 온 사방에 소문낼 거라고 자꾸 협박해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제가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날 이때까지 당하고 살아온걸요. 여자는 자기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다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은 여자들만 골라 포즈처럼 굴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저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저랑 혼인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저는 평생 아저씨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개차반 같은 놈인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직접 남편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가게로 돌아온 저는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과 보고를 듣고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여자의 말대로 남편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그 여자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가며 살았더라고요. 돈벌이가 안 되는 여자는 노래방 도움이라도 하라며 자기 지인이 하는 노래방에 연결해 주기도 했는데 그래 놓고 돈은 모조리 자기가 챙겼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괴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 이상 더는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를 찾아왔던 어린 여자가 고스란히 그 인간을 떠안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설득시켜 남편을 고소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평생 이러고 살 거냐는 제 말에 한참을 울먹이더니 결국 그러기로 했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를 해야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젊은 여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건드렸던 여자 중 하필 폭력배의 여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생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달려온 폭력배 오빠 손에 남편이 죽살나게 터지고 만 거죠. 그러자 남편은 고소를 하겠다며 경찰을 불렀고 그 바람에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남편과 폭력배의 여동생도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동생 휴대폰에서 사진과 녹취록이 나왔던 거죠. 그간 제 남편한테 맞아 멍든 사진과 돈을 빼앗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를 틈타 어린 여자를 비롯해 남편한테 걸려 시달림을 당하던 여자들이 남편을 폭력과 갈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고발을 했고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이혼 소송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여자들한테 뜯어낸 돈을 아내인 저보고 갚으라는 거였죠.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에서 갖게 된 거였지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백수였는데요. 안 그래도 남편 놈한테 하도 돈을 뜯기고 살아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마당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지긋지긋한 이놈이랑 헤어지는데 들어가는 수고비라고 생각하마. 너란 놈을 만나 결혼까지 한 내 무지에 대한 책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린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들어줄 리가 없죠. 죽어도 안 된대요. 되려 저한테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오라고 하지 뭐예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 뒤치다거리를 하게요. 결국 합의를 못 본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형량은 무려 5년이나 나왔어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말이 안 될 만큼 적게 나온 형량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그렇다니 어쩔 도리가 없죠. 5년간 시설에 가둬놓는다고 갱생할 인간이 아니라는 건 판사들도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범죄인들한테 인심이 후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이 이런 놈한테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다 노선을 바꿔선 납작 엎드려선 싹싹 빌면서 평생 내 발밑에 개로 살 테니 이혼만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지가 어떤 인간인지 더러운 꼴 다 봤는데 걔 노릇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동할 리가 없죠. 저는 끝까지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다는군요. 끝까지 이혼을 강행한다면 5년 뒤 밖에 나가서 그때 저를 찾아가겠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심장을 쥐어 짜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 인간 옆에서 사는 건 더 살떨리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어린 여자가 찾아왔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온 그 여자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일단 마음부터 가라앉히게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쫓겨났다더라고요. 소송으로 뛰어다니느라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월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집안 망신시켰다는 이유로 시골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손절당했다더군요. 행색을 보니 길에서 떠돈 지 좀 됐는지 몸에서 냄새도 나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일단 밥부터 먹이고 봐야겠다 싶어서 주방에 들어가 밥을 차려왔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 빼며 울던 여자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개 눈 감추듯 밥 한 공기를 해치우더군요. 2공기를 더 먹고서야 여자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대뜸 여기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하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어린 여자 덕분에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도 많이 찾았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잘 곳이 없으니 일단은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전 내연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던 저인지라 그 여자가 마치 친동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돈 뜯어가는 인간이 없으니 제법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혼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출소하면 당장 달려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가끔 꿈에 남편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가 봐요. 어린 여자도 가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도 했으니까요. 괴물 같은 인간 하나가 두 여자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남편이 죽어요? 왜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왜 죽어요? 심장마비랍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같은 방 사람들은 남편이 청소하기 싫어서 쇼하는 줄 알았대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데 머릿속에선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 드디어 괴물 같은 인간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 인간이 여전히 서류상 제 남편으로 남아있는 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어요. 저를 통해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은 어린 여자도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자유라고 행복해하면서요. 이 정도의 기적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늘에 계신 분이 아주 통이 큰 분이셨던가 봐요. 제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거든요. 남편의 옷 가지며 짐을 정리하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평소 남편이 게임을 하던 방에서
작은 금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 고가의 금고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저가형 금고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렀더니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딸랑 USB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들었길래 금고까지 사서 넣어뒀나 싶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비밀번호가 적힌 문서가 있더라고요. 순간 전에 경찰서에서 남편 취조를 하던 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되던데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이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도박도 안 하고 취미랄 것도 딱히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를 만나도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등을 쳐먹는 놈이었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다?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계좌 조사를 해봤어요. 들고 난 흔적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되었죠. 글쎄 이 인간이 그동안 저한테 다달이 뜯어간 돈과 피해 여성들한테 뺏은 돈으로 코인을 사 모았더라고요. 금고에 들어있던 비밀번호는 코인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전세보증금 올려주려고 마련해 놓은 돈을 훔쳐가 코인을 샀다가 얼마 뒤 코인 폭락 기사가 뜨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서인지 솔직히 돈이 온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세상에 그간 사 모은 코인이 엄청 가격이 올라서 제가 평생 벌어도 다 못 벌 금액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이 괴물 같은 인간이 이것 때문에 나랑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건가 싶었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두고 감방에서 세상 하직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보다 더 지독한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꽉 누르던 채정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냐고요? 변한 건 통장의 잔고뿐이에요. 여전히 눈을 뜨면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집에 돌아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든든한 백이 통장 안에 있다는 생각에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요. 언제가 어디로든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근히 신이 나고 제가 멋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오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그럴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